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지리산에서 천둥치는 날에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저는 다른 사람보다 영감이 있는 편이라서 기묘한 걸 자주 목격하는 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 달 전에 다녀온 수학여행에서도 기묘한 일이 있었습니다. 수학여행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천둥번개가 치는 무서운 분위기였습니다. 같은 숙소 안의 아이들은 저에게 괴담을 해달라고 졸랐고, 평소 괴담을 좋아하는 저는 기다렸다 싶어서 괴담을 쭉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야기를 끝내고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려는데 어둠 속에서 낯선 여자아이가 보였습니다. 머리를 양갈래로 닦고 원피스를 입은 여자아이. 당시 원형으로 둘러앉아 괴담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는 K양의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K양의 옆에 있는 아이가 무서워서 뒤에 있나라고 생각하고는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두 번째 이야기가 끝나고 불을 켰을 때 그 아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생각해보니 저희 학교는 비율이 엄격해서 머리를 따을 수 있을 만큼 머리를 기를 수 있는 아이는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멍하니 있다가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아이들은 모두 비명을 지르며 나갔습니다. 한참 후 나간 아이들이 다른 방의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방에 들어왔는데 그때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 아이를 봤어. 여자애들은 모두 경악했습니다. 그 여자애를 저 한 명이 본 것도 놀랄만한 일인데 둘이서 똑같은 귀신을 목격했다니 더욱 그랬을 겁니다. 나도 너처럼 영감이 있는 편이라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많이 봐왔는데 아까 그 여자아이는 K의 뒤에 앉아서 노려보고 있더라고. 이어지는 말의 순간 K양은 기분이 나빠졌는지 그 아이에게 몇 마디 쏘아댔습니다. 물론 저는 더욱 당황스러워졌죠. 얼굴은 이쁜 편이고 노란색 리본으로 머리를 묶었어. 옷 색깔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원피스를 입은 것 같더라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아이가 있다고만 이야기했지 누구 뒤에 어떤 차림을 한 아이가 있다고 세세하게 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 아이도 저와 같이 그 여자애를 본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수학여행 때 봤던 자살한 여자아이. 제가 살던 동네의 모 여학교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 여학교 학생들이 지리산으로 수학여행 가기 일주일 전 어느 선생님과 학생들이 비슷한 꿈을 꾸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꾸었던 꿈은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지리산으로 향하는 꿈이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학생들은 모두 차에서 내렸는데 학생들이 전부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학생들이 전부 차에서 내린 후에 모두 등산을 하러 올라가기 시작했고 선생님은 밑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한참 뒤 학생들이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선생님께서는 너무 놀라셔서 꿈에서 깨어나셨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모두가 검은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느 학생도 꿈을 꾸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학생이 꾸었던 꿈에서도 역시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지리산으로 떠났는데 목적지에 도착한 학생들은 일제히 어떤 낭떠러지 앞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온 검은 옷을 갈아입고선 모두들 낭떠러지 밑으로 뛰어내리기 시작했고 깜짝 놀란 그 학생이 옆을 보니 3년 전에 이 학교에서 자살한 여학생이 좋아라 웃으면서 박수를 치고 있었답니다. 그리하여 이런 꿈 이야기들이 퍼지면서 수학여행이 급히 취소되었다는데 만약 수학여행을 갔었더라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 이상한 경험. 어느 여름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아버님의 후배분께서 밤 10시쯤에 놀란 얼굴로 뛰어들 듯 저희 집 문을 들어섰습니다. 그 분께서는 마음을 쉽게 진정하지 못하시고 털썩 주저앉아 말씀을 이어나가셨습니다. 그날 저녁 그 분께서는 새로 차를 구입해 저녁에 드라이브를 나가셨다고 합니다. 새 차로 기분 좋게 한참을 드라이브 하는데 도로에 커다란 수박이 하나 굴러들어와 있더랍니다. 그분은 차를 몰아 터뜨려 버릴까 하는 생각에 수박 근처로 차를 몰다가 누군가가 주워가겠지 싶어서 수박 근처에서 급히 핸들을 돌리고 백미러로 뒤를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백미러 뒤에는 술에 취한 남자가 인도에 몸을 걸치고 상체만 도로로 엎드린 채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문득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술상을 준비하는 어머니 곁에서 저도 생각나는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학교 하굣길에 버스에 올라 집에 오는 도중이었습니다. 많은 학생들 사이에서 좌석을 잡아 앉을 수 있어 기분이 좋아졌죠. 운전기사의 반대쪽 첫 좌석에 앉아 지금은 없어진 교회의 옆 도로를 지날 때 도로 반대편에서 지그재그로 춤추듯 오토바이 하나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했는지 빠른 속도로 넘어질 듯 공례를 하는 오토바이의 운전기사도 놀라 중앙선을 침범할까 두려웠는지 속도를 늦추는 운전기사의 옆자리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나와 승객들은 모두 흥미롭게 공례 운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버스 곁으로 다가온 오토바이 아저씨는 긴 머리에 붉은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도로 옆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몇 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서 말이죠. 바닥에 부딪히는 순간 오토바이 아저씨의 머리는 잘 익은 수박이 깨어지듯이 바닥에 넓적하게 퍼졌습니다. 마치 검은 머리카락이 달린 피자처럼 말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기묘한 아줌마의 얼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일입니다. 너무 무섭고 생생하게 제 기억 속에 남아있어서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부모님들의 교육열이 한참 달아올랐을 때여서 너나 할 것 없이 학원에 보냈었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도 다른 집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 저를 학원에 보내셨었죠. 그러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무척이나 비가 많이 내리고 천둥번개도 치는 음산한 날씨가 계속되는 하루였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절친한 친구와 함께 학원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그 친구에게 심부름이 있어서 다른 길로 가야 했는데 하필이면 그 길은 평소에 안 좋은 소문이 많은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인적도 드물 뿐더러 무덤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온다던지 자살한 사람이 많아서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는 등의 소문이 많은 곳이었죠. 걷다가 보니 온통 하얀색에 검정색 물방울의 무늬가 있는 원피스를 입고 있는 어떤 아주머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우리처럼 걷고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길가에 멈춰 있는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계속 걸으면 걸을수록 그만큼 아주머니와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아주머니는 저희 눈에 계속 서 있는 걸로 보였는데 말이죠. 계속 걷다 보니 아주머니와 저희와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그때 마침 아주머니께서 손지갑을 떨어뜨리셨습니다만 아주머니는 손지갑을 주울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서 있으셨습니다. 보다 못한 제가 손지갑을 주워드렸고 아주머니는 아무 말 없이 손지갑을 받으시며 얼굴을 스르륵 돌렸습니다.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르며 그 도로를 벗어났습니다. 풍성한 머리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아주머니의 얼굴. 그것은 정말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저를 향해 돌려진 아주머니의 얼굴은 눈, 코, 입 하나 없이 밋밋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저주. 예전에 여자친구랑 동거할 당시의 일이다. 사실 동거를 시작한 이유도 여자친구가 그녀의 아버지와 큰 싸움을 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목수 일을 하셨는데 상당히 완고한 분이셨다. 그다지 만난 적은 없지만 나에게 있어서 상당히 두려운 존재였다. 하는 수 없이 그녀는 나와 있는 돈 없는 돈을 끌어모아 욕실도 없는 낡은 아파트를 빌려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 집은 정말 최악의 아파트였다. 바퀴벌레는 누글누글하고 다다미는 습기에 절어 눅눅하고 위층에는 가수를 꿈꾸는 청년이 사는지 하루 종일 큰 소리로 노래 연습을 했으며 옆집에 사시는 할아버지는 겉모습부터가 섬뜩했다. 아무튼 그런 남루한 환경도 점차 적응을 하며 여자친구와 동거 생활을 지속했다. 나는 건축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여자친구는 가라오케에서 밤 근무까지 하며 생계를 지탱했다. 그렇게 동거를 시작한 지 반년 정도 지나고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아르바이트를 가려고 자전거를 탔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보니 자전거 타이어에 펑크가 나 있었다.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는 한동안 걸어서 다녔다. 그리고 쉬는 날에 자전거 가게에 가서 수리를 받았다. 펑크 수리는 타이어에 구멍이 많으면 많을수록 금액이 높아진다고 한다. 내 자전거는 적어도 5-6개는 구멍이 나 있었다. 자전거 가게의 주인은 누군가 못 같은 것으로 찌른 자국일 거라고 했다. 우리 집에는 욕실이 없었기 때문에 매일 밤 여자친구와 목욕탕을 다니는 것이 일과였다.
자전거를 수리한 뒤 여자친구를 태우고 목욕탕에 갔다가 씻고 나와 자전거를 탔는데 느낌이 이상했다. 확인해 보니 아니나 다를까 펑크였다. 자전거 가게에 수리를 맡기러 가서 확인해 보니 엄청난 수의 구멍이 뚫려 있었다. 어느 날은 여자친구가 내 자전거를 타고 마트에 갔다가 장을 다 보고 나와 보니 펑크가 나 있기도 했다. 내가 자전거를 지하철역 앞에 세워놓고 친구를 만났다가 돌아와 보니 펑크가 난 적도 있었다. 하도 빈번히 펑크가 나다 보니 타이어는 이미 손을 덜 수 없을 정도로 너덜너덜해져 있었다. 자전거 가게 주인 말에 따르면 앞뒤 바퀴 둘 다 새 걸 다는 것보다 차라리 자전거를 새로 사는 편이 낫다고 했다. 그런 식으로 나는 자전거를 새로 사고 다시 펑크 공세에 시달리다가 다시 새 자전거를 사는 것을 반복하다 어느덧 자전거를 세 대째 갈아치우게 되었다. 도대체 누구 짓인지는 모르지만 무차별적 장난이라고 치기에는 당하는 횟수가 너무 많았다. 누군가 우리를 스토킹이라도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우리 자전거만 집중해서 노릴 리가 없다. 나와 여자친구의 짜증은 거의 극에 달했다. 위층에 살던 가수 지망생, 옆집에 사는 섬뜩한 노인, 의심의 의심은 꼬리를 물었다. 무엇보다도 결정적 사건은 여자친구와 여행을 갔을 때였다. 렌트카를 빌려서 둘이서 멀리 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 휴게실에서 밥을 먹고 차에 탔는데 이상하게 기우는 느낌이었다. 설마 하며 내려서 자동차 타이어를 확인해 보니 오른쪽 앞바퀴와 뒷바퀴에 펑크가 나 있었다. 화가 나기는커녕 무섭기까지 했다. 우리의 여행 계획은 어떻게 알았으며 단지 바퀴를 펑크 내고 싶다는 일념으로 여기까지 쫓아온 건가? 집념도 보통 집념이 아니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원망을 받는 것일까? 도청기라도 설치되어 있나 싶어. 여자친구와 집안 콘센트란 콘센트는 전부 분해해서 뒤져보았지만 도청기 같은 것은 물론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건축 현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중 부상을 입었다. 못을 보지 못하고 힘껏 밟아버린 것이다. 곧장 병원에 가긴 했지만 못이 녹슬었을 가능성도 있고 해서 상당한 의료 조치를 받았다. 집으로 돌아가 여자친구에게 말하자 대번에 얼굴이 어두워졌다. 만약 자기가 타이어라고 치면 펑크가 난 상황인 거네.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처음으로 나의 상처와 펑크 사건들을 연관지어 생각하게 되었다. 그럴 거라고는 까진 생각지도 못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정말로 내가 그 펑크 사건들의 일환으로 다친 거라면 범인은 인간이 아닌 존재인 건가? 그렇다면 필시 이것은 저주의 한 종류일 것이다. 여자친구는 금방이라도 울 듯한 표정이었다. 그럴 리가 없잖아. 나는 여자친구를 안심시켰지만 내심 속으로는 무서워 어쩔 수 없었다. 어떤 상황을 생각해도 최악으로 치닫고 만다. 혹시 이 아파트가 저주를 받은 것은 아닐까? 나는 혹시라도 여자친구까지 다치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게 가장 두렵고 무서웠다. 다행히도 아직까지 여자친구의 신변에 이상은 생기지 않았다. 몇 주간 고민 끝에 여자친구를 다시 본가로 들여보내기로 했다. 혼자서 그 낡은 아파트에 사는 것은 무서웠지만 내 본가는 상당히 먼 지방에 있어서 돌아가기가 힘들었다. 그렇다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구할 경제적 여유도 없었다. 다리의 상처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나갈 수도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그 아파트에 계속 남아 생활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그녀가 본가로 돌아가자 그렇게 빈번히 발생하던 펑크 사건이 거짓말처럼 그쳤다. 여자친구도 의아해했다. 우리는 동거는 그만두었지만 여전히 교제를 지속했다. 펑크 사건이 멈추고 평온한 나날이 흐르던 어느 날이었다.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리고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찾아간 그곳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 돌아가신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나를 상당히 미워했다는 것이었다. 소중하고 소중한 딸을 빼앗아간 남자라고 인식했던 것 같다.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목수였다. 못을 접할 기회가 많은 직업이다. 그는 나에 대해서 미움과 원망을 담아 매일 몇 번이고 목재에 못을 박았다고 한다. 마치 지피형의 못을 박듯이 말이다. 그렇게 하고 나면 기분이 상쾌하더라고 하던데. 라고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웃으며 농담 삼아 말씀하셨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다. 물론 그분의 행동과 자전거 펑크 사건, 내 다리에 상처에 연관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왜인지 나는 영정을 쳐다볼 수가 없었다. 여섯 번째 이야기, 하얀 손. 어렸을 때 친구와 함께 뒷산에 탐험하러 놀러 갔다. 그 무렵 TV 프로그램에서 탐험하는 내용의 방송이 많았기 때문에 어린이들 사이에서도 탐험 놀이가 유행이었다. 내가 살던 동네는 시골이어서 탐험할 곳은 얼마든지 있었다. 그날도 나는 친구와 탐험을 하러 그 숲으로 갔던 것이다. 그 숲은 밭으로 둘러싸인 작은 숲이었다. 긴 세월 존재해왔던 무성하게 우거진 그 숲은 흡사 동떨어진 섬과 같이 보였다. 아이가 오르기에는 조금 빽빽하고 가파른 숲이었지만 우리는 몇 번이고 미끄러지고 떨어지며 어떻게든 숲에 올랐다. 무더운 날이었다. 숲을 오르다가 녹초가 된 우리는 나무 그늘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문득 숲 안쪽에 시선이 갔다. 숲의 정중앙 측에는 한 송이의 하얀 꽃이 피어 있었다. 나뭇잎 사이로 흩뿌려지는 빛이 마치 스포트라이트처럼 그 꽃을 비추고 있었다. 실로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나와 친구는 그 아름다움에 감동하여 잠시 동안 꽃을 감상했다. 진짜 예쁘다. 우리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자. 친구가 먼저 일어나 그 꽃을 향해 다가갔다. 그러나 갑자기 울음이 섞인 비명을 지르더니 친구는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다. 친구가 왜 갑자기 달아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나도 함께 일어나 그의 뒤를 따랐다. 숲을 벗어나기 직전 꽃을 향해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을 때 나는 깨달았다. 그것은 꽃이 아니었다. 새하얗고 가느다란 사람의 손이었다. 지면 위로 솟아있는 그 손은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우리는 그 숲에서 정신없이 달아났다. 일곱 번째 이야기, 검은 형상. 나는 나가사키 시내에 있는 대학에 다녔었다. 4학년 여름 때 동아리 회식에서 2차로 노래방을 갔다가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전차는 끊겼고 버스도 배차 시간이 너무 길고 택시도 잡히지 않아서 결국 걸어가기로 했다. 가는 길에 있는 평화공원은 심령 스팟으로 유명해서 이 밤중에 그 옆을 지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집에 가려면 그 길을 반드시 지나가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공원에 가까워질수록 구석 쪽에 인기척이 느껴졌다. 가까워지면서 본 그것은 사람의 형상 같은 검은 그림자였다. 형체를 식별하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두 눈만은 생생했다. 나는 그것과 눈이 마주치고 말았다. 무서워서 눈을 피하고 걷는 속도를 높였다. 바로 등 뒤에서 뚜벅뚜벅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소름이 돋았다. 핸드폰을 꺼내들고 문자를 보내는 척, 인터넷 서핑을 하는 척, 딴청을 부리며 횡단보도를 건너려는데 하필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고 말았다. 밤중이었지만 근근히 자동차가 다녀서 무단 횡단을 할 수가 없었다. 걸음을 멈추고 서서 신호를 기다렸다. 그러자 뒤따라 오던 것이 내 옆에 나란히 서더니 고개를 숙여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불에 그을린 듯한 냄새가 나서 토할 것 같았지만 필사적으로 보이지 않는 척했다. 눈이 마주쳤기 때문에 내가 볼 수 있는지 확인하려 했던 것 같다. 저 앞에 택시가 오길래 잡아 타려고 했는데 승차 거부를 당했다. 길을 건너서도 따라오는 데다 집까지 따라오면 어쩌나 싶었다. 그때 아까 날 지나쳐 갔던 택시가 다가와서 내 앞에 섰다. 이상한 검은 물체보다는 이상한 기사 아저씨가 낫겠다 싶어서 망설임 없이 올라탔다. 내가 타자마자 택시는 출발했다. 학생, 보였던 거지? 100m 너머로 눈이 마주친 기사가 나에게 말했다. 얼굴에 경련이 일었다. 미안하네. 아까는 학생 뒤를 따라오던 검은 것이 보여서 나도 모르게 승차 거부를 해버렸네. 기사님 눈에도 그 검은 존재는 보였던 것이다. 하지만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다시 유턴을 해서 와준 것이다고 했다. 저런 종류가 제일 끈질긴 타입이야. 안 보이는 척한 거 정말 잘했어. 기사님 말씀에 따르면 그 검은 존재의 정체는 원폭에 희생된 사람들이라고 한다. 1년 내내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여름이 되면 특히 수가 늘어나며 평소와 같은 얌전한 모습과 다르게 아까처럼 사람을 따라다닌다고 했다. 나는 그날 그 검은 존재에게서 나던 냄새를 맡은 이후로 폐에 문제가 생겨서 대학을 중퇴하게 되었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폐에 검은 그림자가 있어서 암이니 폐렴이니 진단이 분분했지만 재촬영해 보니 검은 그림자는 어느새인지 사라졌다. 지금은 상태가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천식 때문에 고생하거나
어지러워 쓰러질 때가 가끔씩 있다. 8번째 이야기. 남자가 끊이질 않았던 누나. 우리 누나는 남자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남자친구가 끊이질 않았고, 그것도 대기업 사원이나 외국인 사업가 같은 사람들과만 사귀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 점장하고 사귄 적이 있다. 나도 그 카페에 가서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온 적이 있는데 그냥 평균적인 얼굴에 볼품없는 아저씨였다. 그 무렵 누나는 자율신경에 이상이 생겨서 우울증 같은 것도 오고 이상한 시기였다. 약에 절어서 항상 잠만 잤다. 내가 아침 저녁으로 물을 가져다 주곤 했는데 하루는 누나의 머그컵을 떨어뜨려서 깨뜨려 버렸다. 그 머그컵은 선물로 받은 거라 누나가 항상 아껴 쓰던 컵이어서 상당히 당황했다.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조각들을 줍다가 보니 파편들 사이로 거뭇한 실 같은 것이 보였다. 헤쳐서 잘 살펴보니 수많은 머리카락이었다. 나는 차를 타고 옆 동네의 어떤 다리 밑으로 가서 기둥에 대고 남은 파편도 다 깨부수고 왔다. 누나가 머그컵을 찾길래 깨져서 버렸다고 얼버무렸다. 원래대로라면 미친 듯이 화낼 누나가 별말 없이 그대로 자버렸다.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점장과는 헤어졌다. 우울증도 어느새 사라져서 원래대로의 누나로 돌아왔다. 다시 일도 시작해서 인류기업 훈남과 사귀기 시작했다. 올해 두 사람은 결혼해서 지금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나는 그때 누나가 이상해진 원인은 그 머그컵이라고 생각한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누나는 그 머그컵을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받았다고 했는데 점장에게 받았는지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받았는지는 확실치 않다. 점장이 의외로 인기가 있어서 둘이 사귀는 걸 질투한 동료에게 받았을 수도 있고 점장이 또라이라 그런 걸 만들어줬을 수도 있다. 오랜만에 꿈에 그 사건이 나와서 조심스레 말해본다. 9번째 이야기. 화류계 여성의 미수가. 우리 부모님은 산부인과 의사시다. 두 분 다 자식에게 꿈을 강요하는 타입은 아니셨지만 자연스럽게 나 또한 산부인과 의사가 되었다. 이 사건은 내가 연수를 끝내고 산부인과 인턴으로 일하고 있을 때였다. 당시에 난방이 부담이 돼서 집에 난방도 못 틀 정도로 나는 돈이 없던 시기였다. 때문에 돈도 벌 수 있고 따뜻한 곳에 있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의 매일같이 병원에서 숙직 아르바이트를 했다. 숙직 아르바이트라고는 하지만 담당 시간이 몇 명에게 나누어져 있어서 의사 한 명이 밤새 혼자 버티며 잠에 취해서 환자를 대하는 일은 없었다. 거의 새벽 2시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다. 응급 환자가 왔다는 소리에 접수대로 가보니 여러 사람들에게 부축을 받으며 어떤 여자가 서 있었다. 입고 있는 청바지가 옅은 붉은색으로 온통 축축한 것을 보니 양수가 터진 것 같았다. 그녀는 본인의 임신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물론 모자 수첩 같은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저 어쩌지 하고 중얼거릴 뿐이었다. 겉모습과 복장으로 미루어 봤을 때 화류계에 종사하는 여성 같아 보였다. 그 여자를 부축하고 있는 친구들 역시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때마침 숙직 담당 선생님이 도착하여 발빠르게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아기는 아직 손바닥만한 3개월의 초미수가였다. 몇십 개의 튜브를 연결하여 의료진들의 필사적인 조치로 어떻게든 아기의 목숨은 부지가 되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아기에게 있어서는 괴롭고 기나긴 시간이 될 터였다. 아무쪼록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산모가 있는 병실로 갔다. 내가 병실로 발을 들이자마자 여자는 벌떡 일어나 물었다. 죽었나요? 라고 묻자 아기는 살아있다고 대답했다. 여자는 머리를 감싸 안았다. 간절히 바라고 원해서 태어나는 아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아기도 있을 수 있다. 산부인과 의사를 하시는 부모님들에게도 연수 시절에도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사정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3개월 만에 태어났으면 장애하잖아요. 죽이자고요.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을 죽일 수는 없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해 아기를 살리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여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다. 아기는 말 그대로 필사적으로 살아있는 상태였다. 호흡이 곤란해져서 고비를 넘기는 일이 1시간에도 몇 번씩이나 있었다. 나중에 들었던 이야기지만 아기가 고비에 접어들어 위독해질 때마다 여자가 실실 웃으며
제발 죽어줘 라며 아기 옆에서 말을 걸었다고 한다. 위중한 상태였지만 아기는 천만다행으로 반년 후 퇴원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다. 물론 초미숙가로 태어난 탓에 지적장애와 중도의 호흡장애가 있었다. 가까운 시일 내에 호흡기 관련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 최근 그 여자가 또 병원에 찾아왔다는 소식을 동료에게서 전해 들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후로 10년이 지나 나도 어머니가 되어 육아휴직 중이었다. 그 여자는 나를 찾았다고 한다. 휴직 중이라고 동료가 이야기하자 그녀는 장성한 자식을 나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기뻐하는 나를 보며 동료는 미안하다는 듯이 말했다. 그 선생님한테 전해주세요. 잘도 이딴 쓰레기 같은 인간을 이 세상으로 내보냈다고 라고 하더라고.